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한편 하루가 멀게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있었던 여야 4당 대표 간 오찬회동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원장님.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는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첫 상경례란 의미도 있고요. 지금 취임 후에 첫 야당 대표, 여야 대표가 만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자리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지난번에 5월 달이죠. 취임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간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여야 대표들과 정당 대표와 이제 회동을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일단 불참을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불참을 해서 나름 반쪽 회동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추경 문제와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얼개를 짜는 건데 출범 이후 지금 2달이 넘어도 아직 장관 임명도 안 된 상황이고 정부의 얼개도 좀 짜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일단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에게 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강력하게 협치를 당부했어요. 그래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당부를 했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그 G20 정상회의의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특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반부패 협의회에 대한 일가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권력기관이 이용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절대 그러한 정치적 악용은 없을 거다 이런 말도 이제 덧붙였습니다. 자, 장 원장님, 그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더라면 오늘 자리가 좀 더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 또 거기에 더불어 홍준표 대표까지 함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양새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란 것은 결국은 유머 이트도 있어야 되고. 서로 대화가 통해야만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돼 있지만 전화 한 라인이 연결돼 있고 전쟁 중에도 서로 통화는 하고 편지 서신왕림도 하고 서로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우리 정치는 예를 들어 전쟁 중에도 적과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진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준비 기간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내각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조직법도 없고 그리고 정권이 하는 앞으로 그런 아젠다가 하나도 지금 출발선에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갈등의 정치 이것이 아직도 여전하고 이것이 앞으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면으로 오늘 봤을 때 단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와 타협의 모습이 앞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5년도 마찬가지로 갈등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앞선다고 봅니다. 자, 오늘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대표 청주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아마 이 시간에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정우택 대표님 지역구에 수해 봉사활동 가기 때문에 1시간만 우리 한다는 거. 오늘 정 대표님 그 지역에 가는데 밥값은 줘야지. 그래서 오늘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수해 현장의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이나 예산관계는 여야가 협의해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청주 수해 지역에 도착을 해서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자, 이게 과연 오늘 회동에 불참한 게 홍준표 개인으로서나 또 자유한국당으로서나 어떤 뭐 악영향이랄까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예.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회동에 불참하겠다라는 그 명분은 한미 FTA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회동을 하게 되면은 낯을 붉힐 것 같다. 이래서 안 간다는 예, 얘기였는데 사실 좀 궁색하고 옹졸하게 들립니다. 벌써 6년 전 얘기고. 그리고 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에 타결됐지만 비준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도 당시 한미 FTA가 타결될 때 이게 사법주권에 어긋난다. 국가소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예.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에 대한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개진됐던 거고 또 6년 전인데 이제 와서 지금 정권 출범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여야가 협치를 하자고 하는데 제 1야당 대표로서 불참한 거는 저는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명분이 좀 궁색하다는 거고요. 역시 뭔가 강대강 구도,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 자신이 만나서 양강 체제, 어떤 양당 체제의 강대강 구도를 예.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 그리고 제1야당의 위상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너무 과거의 정치 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순방 결과를 설명한 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 하나의 관행이었거든요. 특별히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글쎄 썩 좋은 정치 문법도 아니고 일단은 좀 잘못되고 옹색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1야당의 존재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확실히 이것을 각인시켰을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 주도의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실패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여기에 나선들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기 예. 때문에 야당은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예. 국민들을 위해서 협조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수 그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한국당의 어떤 노선과 차이가 있을 때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한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물론 FTA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고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해윤 대표 지금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흡수할 정당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기도 싫다. 예. 이런 뜻으로 강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예. 저것이 그냥 뭐 저분이 뭐 청주에 가서 수해 원내대표 지역이고 사실은 제 고향도 충북 청주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뜻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저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예. 그런 물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에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격도 규정을 했죠. 국민의 나라 슬로건은 이 국민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렇죠, 발표됐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 거죠. 그동안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많은 회의 끝에 이런 이제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좋은 안이더라도 사실 정치권하고 협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여소야대 전국의 운영의 어려움을 문 대통령이 호소를 했거든요. 앞으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예. 발표한 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보고는 뭐 없었죠. 기존 정권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국민과의 소통을 이제 중시한다는 측면인데 일단 예. 지금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400몇 개의 법안을 제정 개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건 뭐 야당과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이건 뭐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냐가 과제예요. 오늘 예. 이제 오찬에서도 여야와
대표들과의 오찬에서도 이제 그 문 대통령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예. 향후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 오늘 제시한 5대 목표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야당들에게 이 당위성을 인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역시 거기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력의 동력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오늘도 뭐 재원 조달 계획은 밝혔어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는데 예. 문제는 어차피 야당을 설득하는 문제예요. 지금 추경도 지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추경도 여야 간에 지금 공무원 직원 문제에 대해서 접종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예. 이건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직면한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도 지나치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추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최근에 수출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나름 또 일리가 있는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또 몇 개의 양보안도 제시했어요. 공무원 증원은 그러면 80억의 증액이 문제가 있으면 예. 예비비에 있는 걸로 충당해 주시오. 근데 그것도 야당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협치를 당부하고 그리고 예.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되 야당도 여기 좀 협조하는 부분이 갈 때 이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나 예. 보고대회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것을 해결하는 건 역시 집권 세력이다. 집권 세력과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견인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협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제 협치라는 것은 야당한테도 몫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놓쳤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 야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상당 부분 많이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한 5명, 3명 이 정도만 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을 했다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훨씬 더 쉬웠을 것이고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임기 초반에서 야당이 반대한 인사를 대통령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면 예. 대통령이 영이 쓰지 않고 어떤 초반부터 권력 누수적인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80% 이상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정 부분 국회의 협치라는 이런 부분으로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2개월이 돼서 나서 오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예. 그리고 100대 과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 실행 계획은 결국은 법으로서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법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개혁법으로 만들어낼 때만이 이 100대 과제가 국민들 속으로 다시 파고 들어가는 예. 그런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야의 대치 전선을 보면 오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여야 협치가 이미 끝났다고 저는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한국당 나름대로 앞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수 정권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랬을 때는 가진 자는 것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야당한테 어느 정도 야당이 요구한 것은 그래도 서로 예. 들어주면서 포용하는 예. 이런 모습이 필요했는데 2달 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다. 물론 예, 2명의 장관당만은 있었지만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것은 그 이상의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부분을 수용을 했더라면 예. 야당이 협치와 함께 예.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앞으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방금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받아 직접 주재하는 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이게 이제 출범합니다. 네. 출범 이제 복원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검찰총장이 참석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나 검찰청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반부패 협회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정치적 악용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반부패를 하려면 결국은 그것은 검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반부패가 예. 되지 않고 그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부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것을 반부패를 속아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로 넘어가서 입법화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이것이 법으로 실행돼서 예. 적폐청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로
반민특위부터 여러 가지 특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이 정권이 흘러가면서 다른 것과 섞이면서 이것이 위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50년의 현대사인데 예. 물론 이것이 잘 돼서 부패가 청산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의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 물론 이것이 입법화가 되면 이것을 검찰의 어떤 국가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속아내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총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여당과 야당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얼마 정도 설득력을 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설득해낼지 예.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최원장 말씀 주시죠. 저 장 교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검찰총장이 지금 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작동이 되는 기구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중단했다가 예. 이제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아까 앵커 말씀처럼. 예. 근데 아직 검찰총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정기관들 장들 들어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예.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정치적 악용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찬에서.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정 어느 정권이나 사실 임기 초에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를 항상 걸었었잖아요. 사정에 바람이 불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공직자 기강 잡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번에는 적폐청산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이것을 설치하겠다.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는 아마 설치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나오는 보도를 좀 봤어요, 제가.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반부패 협의를 통해서 뭔가 법적 제도화를 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기구별로, 기관별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폐청산을 하되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회적 구조화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 예. 이런 것들 뭔가 이제 부패를 청산하자는 건데 예.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가 있어요. 예. 그게 5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37인가 거기서 15개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그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전에 나온 지수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엔 더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부패를 청산하는 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에 난제고 과제입니다.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시동을 걸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 될 것이고 문 대통령 말씀 따나 중요한 건 어쨌든 법적 제도적 이 입법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예. 구조적으로 부패를 막는 제도를 취해나가는 예. 게 예. 반부패 협의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년 기간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네. 국정과제 100대 과제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청와대 내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이제 국정상황실. 자, 이거 뭐 하루가 지나면 바로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왜 이게 계속 나오는지 또 그 나오는 문건마다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위 말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뭐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제죠. 17, 18일 날 계속해서 이제 여민관에 대한 수색을 했는데 아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 14일 대해서. 날 처음 공개를 했고요. 17일 그저께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첫날 14일 날 공개한 게 300건이었고 그다음에 2차 공개한 게 또 있었고 그랬어요. 1321건이고 1254건이고 254건을 254건을 이제 검토해서 얘기를 대충 했던 거고 2차 공개 때는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죠. 좀 문서화됐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저축될 수 있으니까 1차 공개 때는 이제 메모, 자필 메모만 공개했어요.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메모로 추정되는 그 자필 메모만 공개를 했고 지금도 3차 공개가 이제 1000몇 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그건데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거기 나온 얘기가 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은 그 지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 관련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뭐 세월호 참사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언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또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해 나가는 게 과연 적절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개한 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다고 인식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이건 그야말로 적폐청산과 관련된 거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건 좋은데 계속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박근혜 전 정권이 너무 이런 관리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민정수석 실 앞에 그렇게 무슨 특수용지를 그게 소리가 나서 검색대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어제 뭐 영상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는 게. 그랬던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계속 공개되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뭐 기록물 관리 쪽에 넘길 건 넘기고 또 검찰에 넘길 건 넘기고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검찰에 넘기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야당은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충분히 청와대가 법적 검토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뭐 지금 뭐 국가기록물이라는 게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원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이제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국가 지정을 해서 기록물로 그걸 보호하자는 거지. 원래 그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어떻게 대통령 기록을 무조건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잘못 알려진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문건 유출 그런 게 아마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문서가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적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 6개월 정도의 탄핵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파쇄가 되고 문서는 대부분 파쇄하고 나머지는 국가기록물을 넘기는 것이 정치적인 보복을 없애고자 하는 국가기록물법을 만들 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조사든 다음 정권의 조사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통상적인 문서라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이것을 그때그때 이것을 발표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법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것을 분리하고 그리고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하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정권이 바뀐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단죄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건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고 그때 당시에 이 문서의 주인,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이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국가기록물 관리를 잘못했다면 이분들도 철저하게 저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것은 차후의 일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서 중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검찰로 전달이 돼서 이것도 적법한 절차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처리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유권 해석을 청와대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내밀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요물형인 거죠, 행정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원장님 이거 여쭤볼게요. 한국당에서 이 청와대 문건 공개가 위법이라면서 그 박수현 대변인하고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 그때 이제 뭐 고발하겠다 이게 위법하다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쪽으로 사실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뭐 피고발인 조사를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더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게 좀 될까요? 앞으로? 검찰로 했으면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따져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처벌을 하든 여러 가지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이 통해서 애초에 이것이 메모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부터 해서 청와대에서 물론 열흘간의 시간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겠지만 같은 법적인 검토는 야당인 한국당도 이거에 대해서 율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이것의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예.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고도 이거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면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예. 결국은 이것이 또 새로운 어떤 정쟁거리로 다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지금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잘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청와대도 나름대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 근데 어쨌든 또 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아무튼 적절치 못한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언론에 대해서도 뭐 우호 언론, 비우호 언론을 가른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정치 보복 쇼다라는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야당이. 예, 이 부분은. 예. 그야말로 이거는 지난 박근혜 전 정권이 탄핵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갈래가 사실 어떤 면에서 입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청와대 예.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권당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어떤 유감이나 사과를 얘기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운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이 청와대가 지금 법적 절차를 위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여전히 국정농단 그리고 이 정권 지난 정권이 어떻게 해서 탄핵됐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 없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부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일단 문제의 본질은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안들, 뭐 거기 나오는 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예. 뭔가 유감이나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당시 이래서 우리는 사실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슨 지금 정권이 정치 쇼를 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예. 그건 야당으로서 잘못된 태도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 이제 당원이고 제가 한국당 의원이라면 저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서 보수당이 완전히 지리멸렬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참패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뿐만이 아니고 탄핵 국면에서도 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 이 지도부들은 뭐 석고대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 석고대죄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심판을 받고 나서 또 이것이 이제 이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의 그런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것이 야당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선고 예. 이것이 이제 끝날 때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예. 그 시점이 이제 뭐 8월 말 이제 9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더 지켜보면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이것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해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자, 충북 청주 지역에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충북도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인데 뭐 2년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원들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정말 주민들이 수해 복구에 정말 여념이 없고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외 연수를 갔거든요. 예,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여론이 한마디로 많습니다. 충북 도의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예, 도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국민들의 대표고 선출된 권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공직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죠. 보통 공직자가 아니에요. 선출직들은. 저희도 선출직에 출마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20년 만에 물폭탄을 맞고 청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예.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유를 갑니까? 예약이 됐다. 예약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돈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으로 가는 거. 국민의 세금의 예. 예산이라는 게 예. 그렇다면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때 갑니까? 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뽑든지 보궐선거 하든지 이래야지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의 충청북도를 대표한다는 도의원들 아닙니까? 예. 광역의원들이에요. 맞습니다.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저는 뭐 이거 정치적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고 가기 생각합니다. 전에 이 수해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성명 해놓고 간 거 아닙니까? 뭐 준비를 다 해서 뭐 예. 짐을 다 싸놔서 갔을까요? 하여튼 정치인들의 그런 보통적인 통상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국민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들어준
그런 유권자들 그 지역에서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동네에서 주민들과 아주 가장 밀접한 분은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물론 밀접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래도 중앙 정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외유성, 뭐 수해 골프, 뭐 수해 외유 그리고 연평도 해전 때 골프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당에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의원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자 이런 분들 뭐 명단은 이제 아마 그 충청지에 계신 분들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을 본인들이 들었다면 자, 앞으로 각 당에서도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갔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어떤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정당들로서는 뭐 징계 절차를 안 밟을 수가 없죠. 제가 뭐 웬만하면 사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건 사퇴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별개의 문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의 자유니까 근데 정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아까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장 교수 저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되고 빨리 돌아와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